주요 글로벌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태훈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인사드리게 되네요. 마침 또 저희가 FOMC에서 금리가 결정된 직후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가장 먼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에 큰 관심이 쏠렸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향후의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같이 발표가 됐거든요. 연준이 공개한 이 경기 전망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저희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매크로를 전반적으로 전망하고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기업 단위로 보기 때문에 매크로에 대해서 큰 전망을 하지 않지만 이 큰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또 첫 출연하는 날인데 FOMC가 있어가지고 보면 일단 뭐 점도표상 2회 정도 B컷까지 기대했던 시장이었지만 지금 뭐 B컷까지는 나오진 않았고 25bp 정도 인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는 항상 금리 인하에 앞으로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포인트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금리가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을 4% 이상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결국 유동성은 항상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 뭐 2021년도 장세를 좀 돌아보자면 2021년도에는 급격하게 제로금리로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그 이후로 더 이상 뭐 지지해줄 만한 그 금리의 여력이 없었다면 2022년에 급격하게 올라갔던 금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인하되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제 50bp 인하가 안 나왔던 부분이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시장이 굉장히 좀 과열되고 있던 상황에서 50bp 컷까지 나와서 유동성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사실 펀더멘탈하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는 시장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고용의 불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의 불안감도 좀 잠재우면서 인하를 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B컷보다는 스몰컷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보셨네요. 그렇죠. 네, 트럼프의 경제 고문인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이번 회의에 처음 또 참여하게 된 게 굉장한 이슈를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리사쿡 이사 해임이 무산되면서 두 분이 같이 이번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하죠. 근데 FOMC 상임이사 과반을 측근으로 채우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는 좀 차질이 생겨 보이는데 그럼에도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는 커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좀 잠재워졌다라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참여자들 입장에선 트럼프식으로 유동성을 굉장히 확장을 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 펀더멘탈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면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폭등장이 연출될 수도 있고 오히려 시장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좀 이성적인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나친 트럼프식 금리 인하로 인한 폭등장 연출이 안 될 수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오늘 처음 들어왔던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점도표를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불안감은 이해는 하지만 저희는 사실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는 부분이 더 이제 매크로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향후 투자를 위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될 수 있던 부분들을 좀 잠재워줬다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독립성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연준의 독립성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제 그 이번 결과를 통해서 봤던 건 우리가 우려한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매크로 측면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도 이제 관련 내용을 브리핑을 했었는데 중국 대형 기업들이 대규모
이제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글로벌 진출과 AI 투자를 뭐 모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자, 이런 소식들이 사실은 증시 전반을 좀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짚어주시죠. 사실 한 두 가지 정도 요소가 좀 겹쳐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홍콩 증시가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외면받았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와의 마찰로 인해서 홍콩 전반적인 이제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홍콩에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의문들을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많이 줬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홍콩도 안정화되면서 홍콩을 통한 자금 유입을 들어오게 하려는 중국 정부의 방향성이 좀 잡히면서 홍콩 증시 자체가 좀 화랑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게다가 작년에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빠져있던 부분들이 바텀을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와줬던 부분들이 좀 회복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홍콩 증시가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US 달러에 패깅되어 있기 때문에 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좀 더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첫 번째로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딥시크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자신감을 찾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이슈도 마찬가지인데 2025년 2월에 딥시크가 LLM을 개발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사실 중국이 그전까지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잖아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 기간을 보면 알리바바에서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칩셋을 만들겠다. 자체 칩을 만들겠다. 어제는 중국에서 얘기 나왔던 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를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엔비디아 칩 그 구매를 좀 자제해라라는 식의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섹터인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더불어 홍콩 증시가 살아나는 센티먼트까지 두 가지가 같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는 AH 프리미엄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A주와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상장된 것과 홍콩에 상장된 동시 상장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AH 프리미엄이 지난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최저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던 분들은 항상 보시면 A주가 항상 H주보다 좀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았었는데 홍콩 시장이 이걸 굉장히 좀 빠르게 따라온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크게 따라오게 됐던 영향은 CATL이 홍콩 증시 상장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해 IPO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을 이제 모집을 했던 IPO였기 때문에 CATL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것,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알리바바가 시비를 발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32억 달러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을 모집했던 것, 이런 자신감들이 동시에 나타난 게 이제 중국 증시, 홍콩 증시로 돌아오고자 하는 유인들도 좀 많이 마련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중국이 자체 반도체 제조와 데이터 센터 투자를 강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희도 좀 빠르게 발맞춰서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운용하시는 포트폴리오에도 이런 뭐 비중에 대한 반영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저는 지금 E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실 종목 공개가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어떤 비중 변화를 주는지 다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자체 반도체를 만들면서 그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다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TSMC처럼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SMIC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처럼 반도체 설계를 하고 싶어하는 팹리스 기업인 캠브리콘이라든지 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나우라 테크놀로지라든지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저희는 그럼 지금의 관점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중국이 자체 반도체를 만들든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각각의 반도체를 만들든 결국 이걸 생산해 주는 건 TSMC와 같은 선단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생산을 해줘야만 하거든요. 물론 TSMC가 직접적으로 중국의 수주를 받아서 성장하는 비즈니스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TSMC의 바게닝 파워가 더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 이제 SF플러스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대장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쟁이 지금 반도체 설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에서 뒤에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골드러시 시기의 리바이스 같은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조금 더 뒷단에 있는 대장장이 기업들을 선별해 나가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대장장이가 누구인지 옥석 가리기를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 안에서 좀 친절하게 어떤 종목이 네. 주요 대장장이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그러니까 뭐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수혜는 아까 말씀드린 TSMC와 연결돼서 중국에서는 SMIC가 그 역할을 해나갈 텐데, 그러니까 점유율상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에 대해서 제가 뭐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도 지금 TSMC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60% 이상의 굉장히 강력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든지 SMIC의 파운드리는 지금 현재 한 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약소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를 계속 늘려나가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계 측면은 사실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저희가 뭐 알리바바도 자체 칩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캠블콘 같은 경우도 자체 칩 설계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더 좋은 성능을 낼지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비용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지만 저희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리바바인가요? 알리바바가 최근 들어서 뭐 말씀해 주셨듯이 크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좀 매수하기에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리바바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알리바바가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죠. 아마존이랑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지금까지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던 아마존의 웹 서비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비즈니스 모델은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성장성을 좀 크게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축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존의 성장 그림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리바바에 대해서만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은 이커머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높지만 중국의 경쟁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뭐 틱톡이 하고 있는 더윈이라든지 찡뚱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경쟁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커머스 부분의 실적이 확실하게 돌아오면서 같이 가지 못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펀더멘탈하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반도체 측면에서는 지금 회복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뭐 비중을 지금 뭐 많이 늘린다라기보다는 반도체를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종목을 가져가되 앞으로의 실적을 좀 확인하며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집중 매수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실적을 확인하면서 알리바바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업종을 확인해 보자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뭐 K 열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K-팝을 이용한 비즈니스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 K-팝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구독형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1등은 지금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가 지금 유료 구독자가 2.7억 명 정도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등이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인데 이 기업이 유료 구독자가 1.2억 명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2억 명, 2.7억 명은 좀 와닿지 않는 숫자이긴 한데 이러한 기업들이 여전히 계속 구독자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멜론이 이런 흐름을 따라가다가 좀 역전을 많이 당하고 글로벌 플랫폼들한테 잠식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스포티파이만 하더라도 유료 구독자가 전 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12% 상승을 했고 텐센트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성장으로만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구독자들이 내는 구독료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K-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지난번에 텐센트 뮤직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났는데 텐센트 뮤직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듣다 보면 이게 지금 한국 기업인지 중국
중국 기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한국 아티스트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면에 나서서 얘기 많이 했던 게 G드래곤의 콘서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 마카오에서 진행됐던 콘서트를 잘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는 기본 구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슈퍼 VIP라는 구독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 VIP를 구독을 하게 되면 그 상품 안에서 콘서트 티켓 우선 구매권이라든지 뭐 팬미팅 이벤트 같은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선 예약권 같은 그런 식의 오프라인 서비스들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오프라인 서비스들을 확대하는데 이제 중국의 아티스트가 아니라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디어유의 버블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디어유의 버블이라는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아티스트랑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뭐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1대4로 메시지를 주는 거겠지만 이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1대1로 받는 것처럼 친밀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는 건데 한 아티스트를 팔로우하는데 5,000원씩 돈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의 요금이 한 5,000원 되는데 거기에 5,000원이 얹어진다라는 거고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돌 하나를 따라가게 되면 뭐 한 5, 6명 정도로 팔로우하면 그 그룹 다 팔로우를 하면 한 달에 한 2, 3만 원 돈은 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텐센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독료 상승을 높일 수 있는 건데 이 비즈니스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처음 나왔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텐센트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버블과 텐센트는 텐센트 뮤직의 그러니까 텐센트 뮤직이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버블 서비스라고 있는 디어유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둘이 이제 MOU를 맺고 그러한 이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K-팝을 활용한 비즈니스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기회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K-팝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이런 팬덤 문화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이런 팬덤 문화를 느껴왔고 즐겨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전 세계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플랫폼들이 앞으로 K-팝을 활용해서 또 이런 팬덤 경제를 활용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텐센트 뮤직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뭐 디어의 버블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포티파이에서도 이런 유사한 서비스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나올 때는 국내 투자자 관점이 오히려 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투자 아이디어는 이게 얼마나 앞으로 구독자가 성장할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디어유의 버블이 대략 한 200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80만 정도가 중국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텐센트 뮤직이 1억 3천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버블 서비스를 쓰게 될 것인가. 또 더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를 팔로우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사실 충분히 개인적인 밸류에이션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그걸 가지고 좀 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듣고 이사님의 그 추천 종목을 한번 담아본다면 어떤 걸 담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ETF에서도 그래서 높은 비중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또 주목하고 계신 이 상품이 있다면요? 네, 뭐 저희 이런 포인트들을 계산하고 밸류에이션 해보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다면 이제 저희가 에셋플러스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뭐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같은 액티브 ETF에서 이런 기업들을 높은 비중으로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밸류에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또 플랫폼의 역학 구도에 따라서 저희가 비중 조절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상품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셋플러스 차이나 1등 기업 포커스 10 액티브 ETF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태훈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